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33만 원입니다. 소위 공시족들이 많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가 앞으로 더 북적거릴 것 같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돼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9,000명 넘게 추가로 늘어나고 지방직 공무원까지 합치면 한 2만 5천 명이 내년에 새로 채용되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공시생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 신한은행이 2만 명의 금융생활을 조사해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던데,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이 되려고 쓰는 돈이 평균 633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취업준비 비용 384만 원과 비교하면 공무원 되는데 필요한 돈은 거의 2배이네요. 사무직이나 전문직, 교육직 준비생보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훨씬 더 많이 돈을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았던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는 공무원이 꾸민 나라는 투자 가치가 없다면서 한국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공부나 교육에 들이는 돈도 엄연한 투자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는 걸 좋은 투자인지 그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할 텐데, 지난 6월에 치른 서울시 7급,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86대 1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지방직 추가 시험 경쟁률도 21대 1 이상입니다. 결국 매년 수십만 명씩 불합격하게 확정돼 있는 그런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게 공시적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로도 참 볼수록 큰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창업하려는 분들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분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드립니다 라고 광고하는 이른바 주류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사실은 무이자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군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서 주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주제의 인터뷰를 다뤘는데, 방송 중간에 제가 그럼 다주택자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친절한 경제에서 다주택자의 기준 중에 헷갈리는 부분들 알아봤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이틀째 계속 논란거리인 네.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기재부가 이제 자료도 내고 어제 긴급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국장급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도 의문을 제기했던 게,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라는 의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경제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17개 조세 회피처에 들어간 다른 16개 나라들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나라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회계제도나 이런 데에 있어서 국제법을 안 따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조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구멍이 많은 나라도 아닌데, 유럽연합에서 우리를 이렇게 콕 집어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16개 국가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뭐 창피한 일이다, 뭐 이런 뭐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경제자유구역. 네네. 이게 그 외국 기업의 본국 입장에서는 왜 자꾸 저 한국 가서 공장 짓고 세금 안 내고 저러느냐. 예. 저기가 이상한 조세 회피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 제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간에 이제 금융하고 서비스업 분야만 이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는지 네. 다른 나라의 어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제도가 그 나라에 있는지를 봤었는데 제조업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는 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 세제 지원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5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법인세를 네. 100% 5년 동안에는 세금 예. 안 걷고. 예, 그리고 네.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를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감면해 주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유럽연합에서는 봤다라는 그들의 거겠죠. 입장에서는 저기가 조세 회피처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또 우리 이번에만 제기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전에도 몇 번 이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뭐 국내에선 취업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던 제도이다 보니 네. 굳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유지하자라는 의견으로 유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 아일랜드라고 해서 네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그 나라로 저 본사 내지는 사실상 지적재산권의 소유 회사를 옮겨놓고 거기서 절세를 하잖아요. 아마 아일랜드에도 손에 잡히는 경제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비슷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아일랜드가 문제라고 욕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긴 한데 그동안 논란거리가 좀 됐었습니다라고. 이게 1962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된 건 1998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외자 유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를 보면 20년간 한 많을 때는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가 또 네. 적을 때는 뭐 3, 40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하거나 이런 추이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굳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제도라면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 네. 조금 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만 몇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뭐 그 감세 혜택을 주는 제도들은 유럽에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덜란드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세 특례를 주기도 하고요.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그 금융자본이 펀드가 들어와서 회사를 세우게 되면 시카브라고 그래서 시카브 펀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거의 면세를 해주는 뭐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조세 회피로 전 세계가 이용될 수가 경쟁이죠. 있는데 예. 굳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가상화폐, 네. 비트코인 등등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들에 대한 선물 거래를 국내에서는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군요. 이게 선물 거래가 조만간 미국에서는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시작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서 선물 거래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이게 거래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계좌를 열어서 해외에 이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오는 18일 날 비트코인 선물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이 선물이 거래된다라는 의미는 올라가는 가격에만 베팅을 하지 않고 네. 떨어지는 가격에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거군요. 네, 오를 그렇습니다. 것이다 내리거나 내릴 것이다에 베팅하거나. 예. 그러면 이제 현물 이제 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미래에 거래될 상품을 적절히 그 투자하게 되면 네. 미래의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걸 이제 해지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훨씬 많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큰 상품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이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가 워낙 뜨거워서 증권사들이 그러면 해외 거래는 되겠지. 예. 라고 해서 이 거래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품 설명회 같은 것들을 잡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증권사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열풍에 좀 같이 발을 넣으려고 네. 비트코인 거래소를 노골적으로 만들기에는 좀 머쓱하니
해외에서 판매된다고 하는 그 선물 거래를 중개를 해보겠다고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융당국이랑 이쪽에서 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라고 해석을 내려서 어제 이제 공문 같은 걸 내려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앞으로 예정했던 이 설명회들을 다 취소하는 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면 참 골칫거리인 모양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른바 환치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맞물린 건데요. 중국이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살 수 있는데 네. 이걸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거래하되 이걸 현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환전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중국에서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 야, 한국에서 이걸 환전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수요가 생긴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그럼 가상화폐를 사면 돈으로 못 찾으면 그거 왜 삽니까? 일단 예전에는 찾을 수가 있었는데 네. 최근 9월부터 중국 당국에서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로 불법적으로 쓰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규제를 좀 한 것이죠. 그럼 그 가상화폐로 커피 파는 곳에서 받아주면 그거 사 먹기나 하고 네. 다른 가상화폐로 서로 바꿔 먹고 하는 거야 그거야 알아서 하는데 상관은 없는데 그걸 위안화로 바꿔서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은 지금 규제가 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도박장 단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코인이 알아서 쓰는데 그거 저 현금으로 빼주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가상화폐 계좌, 우리나라 가상화폐 계좌로 자신들의 일종의 비트코인을 옮겨놓고요. 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환치기 일당들 하고 협약을 해서 그 환치기 일당들이 이 가상화폐를 국내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네. 다시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실물로 보따리로.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겠죠. 불구하고 중간에 환치기 조직들의 인건비도 빠져야 되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워서 글로벌 시세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15%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환치기를 통해서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다. 그 15% 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 왜 비싸게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호가가 비싼 거예요? 예. 똑같은... 아무래도 워낙 지금 가상화폐 투자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투기 세력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대감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호가라는 게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일반 시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르게도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예. 국내에서 판다라고 하면 예. 그만큼의 차익을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기회를 찾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니 네. 그럼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팔면 더 싸네? 더 비싸게 팔 수 있네라고 해서 한국에서 팔면 예를 들면 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그 데이빗은 그 1억 원을 달러로 바꾸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돈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어치 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줘야 되고 그럼 그러는 순간 1억 원어치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설명을 들어서 가상화폐라는 게 채굴 시스템으로 이제 그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마이닝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오래 돌려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가상화폐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예. 중국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이 가상화폐 채굴 회사들이 한 3-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 채굴을 해서 만들어낸 이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금으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는 그 가상화폐라는 것만 남고 네. 현금은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지만 이 가상화폐의 거품이 확 사라지고 예. 값어치가 반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돈은 높은 가치의 해외로 나간 거고 사실 값어치 없는 가상화폐만 통장에 숫자로만 찍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구조는 중국의 길림성의 바윗돌이나 에팔레치아 산맥의 모래 주머니를 네. 한 바가지에 뭐 1,0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계속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달러나 위안화를 그럴 주면서.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 그 이게 교환의 거품이라면. 가치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그 걱정이 안 하겠습니다만 네. 불안하니까. 근데 정부가 이거 그럼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는 허용해야 되는가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하고 이걸 나중에 자기가 현금으로 바꿔가는 계좌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종의 자금 세탁 같은 것도 일어나고 환치기 수법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내년부터는 실제 가상화폐 투자 계좌하고 현금을 찾아가는 계좌하고 동일인만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것부터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라리 세금이라도 물리면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세금이라도 걷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세청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정부 당국도 정부 입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규제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높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겠어요. 틈새를 이용한 예. 여러 가지에 악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계속 거래가 제일 전 세계에서 활발하면 나중에 거품 꺼질 때 다 한국 와서 팔려고 할 테고 네. 그 말은 정말 쓸데없는 이상한 모래주머니나 바위덩어리를 비싸게 우리가 수입해오는 꼴이 되니까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경제계가 우리나라 근로자들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요? 경제계라고 하면 이른바 고용주들 재계를 의미하는 거겠군요. 예, 재계 대표단체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 쪽에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법정 그 최장 근로 시간이 지금 6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8시간씩에서 5일간 40시간에다가 네. 휴일 근로라 그래서 16시간, 여기 연장 근로 12시간 하면 68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건 휴일 근로였어요. 그러니까 휴일 근로를 주당 그러니까 주 5일 이외의 휴일은 이게 그 주 5일 근무 시간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휴일 근무라는 다른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계에서는 이것도 일주일에 하나인데 왜 이걸 일주일에 포함을 안 시켜서 휴일 근로라고 따로 하느냐. 네. 그래서 연장 근로도 연장 근로고 휴일 근로는 또 다른 휴일 근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법원에 여러 가지 그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네. 재계 쪽에서 봤을 때 소송에서 딱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소송까지 안 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노동법을 해석할까요라고 했더니 그 우리나라 정부가 네. 68시간까지는 하는 거 괜찮아요라고 해석을 내려주는 바람에 그동안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라면서요? 2002년부터 한 5건 정도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요. 예. 이걸 법원에서 딱히 결정을 안 내려준 상태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만 있었던 상태인데 대법원 쪽에서 내년 1월쯤에 여기에 대한 법의 해석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재계 쪽에서는 이기기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은 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를 못하는 걸로. 다만 이제 그 경제계 쪽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자는 2018년 7월부터 그리고 50인에서 300인 사이는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왜 이러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인권의 문제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데 네. 대기업이나 기업 직원 많은 데는 그 인권을 빨리 보장하고 1인이나 뭐 5인 사업장은 그 인권을 늦게 보장하자는 주장이라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저희가 인터뷰에서 다뤘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들께서 내가 가진 집도 그럼 이거 다주택에 속하는 거냐 하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모아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골 면 단위에 아주 작은 싼 집이 있는데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 몇 분께서 주셨는데요. 집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싸도 집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에 있는 아주 싼 집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규정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건 이제 양도세를 중과할 때 3주택, 4주택, 5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보다도 중과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거 한 채 더 있다고 해서 주택 하나를 더 더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이번에 4월부터 중과세하는 것에서도 그 부분은 빠져 있지만
아무리 싸고 작은 집을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 집이 주택수 자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하나 있고 지방에 아주 싼 집이 하나 있으면 그분은 2주택자가 돼서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노부모를 모시려고 집을 합쳤는데 그러면 이제 집이 두 채가 갑자기 됐는데 이것도 2주택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5년까지는 1주택으로 봐드립니다. 이게 답이고요. 결혼 전에 남녀가 각각 갖고 있던 집은 결혼 후에도 1주택으로 계속 봅니다. 이게 저희가 어제 인터뷰에서도 전문가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었죠. 농지와 아파트를 같이 갖고 있으면 이거 2주택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농지에 집이 없이 그냥 땅만 있으시면 그건 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 하나 있고 저기 시골에 땅 있다 그러면 그건 1주택자로 간주를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오피스텔과 관련된 겁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즉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이거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집 한 채가 있고 나 그냥 월세 받으려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사서 세놓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분은 2주택자가 돼서 이 사는 집을 나중에 혹시 파시게 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중에서도 1층은 상가인데 2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건 아무리 상가 면적이 커서 주택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주택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상가니까 이건 오피스텔이니까 또는 이건 아주 싼 집이니까 주택 숫자에서 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나중에 그 주택수에 포함되면 집 팔고 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파실 때 반드시 주변의 세무사와 꼭 상의하셔서 내가 1주택자 혜택 받는 게 정확히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정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상속받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상속받은 집도 상속받은 후에 지분을 그 집에 대한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이 주택수,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분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대개는 형제들끼리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데 지분을 많이 갖게 받은 분이 있으시면 그분 주택이 되고요. 지분을 똑같이 나눴으면 형제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거나 아니면 형제들 중에 그 집에 사는 분이거나 어쨌든 한 분에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를 꽤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주류대출이라는 거고요. 이게 무이자가 아니라 아주 비싼 이자랍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주류대출이라는 게 이게 무슨 대출이에요? 앞에 주류라고 하는 게 술을 의미하는 그 주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류는 술을 파는 주점이나 호프집, 고깃집, 식당 같은 걸 창업할 때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예. 그런데 대출을 해주는 곳이 은행이 아니라 자영업자한테 술을 공급하는 주류 도매상과 주류 제조사 그리고 2,3금융권입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창업하면서 술을 자기네한테만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영업행위입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주고 네. 그럼 이자는 안 받아가는 게 맞아요? 이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분명히 무이자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 그러나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죠. 주류 대출을 받으면 네. 돈을 빌려준 주류 제조사에서 만든 술을 특정 도매상이 독점으로 납품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은근슬쩍 술값을 올려서 납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리터들이 생맥주를 매일 한 통씩 독점 납품 받으면 예. 1,000만 원 빌려준다. 2통 받으면 2천만 원 빌려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네. 생맥주 한 통의 정상적인 납품가가 4만 원이라면 보통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심한 경우 4만 5천 원까지 납품가를 높입니다. 아이고. 근데 그거 안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독점 납품받는 조건으로 빌리는 거니까요.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품하는 술값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 가서 A맥주 주세요 했을 때 A맥주는 없고요. B맥주밖에 없어요라고 하면 혹시 그 B맥주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그 가게일지도 모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돈을 빌리면 한 통에 4만 원짜리 생맥주를 4만 1,000원, 4만 2천 원씩 계속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돈을 안 빌렸으면 4만 원에 사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한 통당 2,000원, 3,000원씩 계속 주는 거라면 네. 야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되면 내가 더 쓰는 돈이 더 많겠다 싶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텐데
네. 어떻습니까? 노 기자께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그럼 이자 격으로 얼마를 내고 이 대출을 쓰는 게 되는 거예요? 보통 스몰비어 같은 호프집은 20리터들의 생맥주를 매일 한 통씩 소비를 하고 장사가 잘 되면 2통, 3통도 소비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납품가가 하루에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 2만 원씩 더 내는 셈이 됩니다. 어허. 그러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고 1년이면 180만 원 정도니까 예.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80만 원, 연 18% 이자를 내는 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금융권에서 보통 신용도가 5등급에서 7등급인 중신용자라면 이자율이 보통 15%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18%랑 뭐 15%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중요한 게 주류 대출을 받았다가 2, 3년 동안 독점 납품받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폐업을 하면은 네.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 위약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게 예. 보통 대출금의 25%에서 30%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류 대출로 1,000만 원을 빌리고 중도 폐업을 한다면 예. 이자율 18%씩 이제 꼬박꼬박 내던 거에 더해서 위약금 25%까지 더하면 총 이자율이 4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하면 처음에 빌렸던 1,000만 원은 원금이니까 당연히 갚는 거고. 네. 그동안 영업하는 동안 술을 비싸게 사준 거는 이자 쪽으로 당연히 낸 거니까 그건 낸 거고. 네. 그럼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2,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술 납품하면서 이익 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중도에 접으셨으니 3년치 그렇죠. 저희가 받아갈 것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주류 대출을 받을 때 도매상에서 사은품이라면서 냉장고나 TV 같은 장비도 수백만 원어치 공짜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도중에 폐업하면은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사실상 50%를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가 27.9%고 내년 2월부터는 24%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법정 최고 금리의 2배가 넘는 거의 사채 수준의 고금리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 장사하는 동안만 그렇게 쓰는 거라고 하면 뭐 제2금융권 이자 수준이니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네. 접을 때 뒤에 2, 3년치까지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그렇게 무겁게 물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네, 중간에 도중에 폐업을 하면은 엄청난 금리를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류 납품하는 이른바 주류 도매상들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그렇게 돈 빌려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결국 주류 도매상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 주류 대출을 해주는 주체는 크게 세 곳인데요. 예. 주류 도매상과 주류 제조사 그리고 2, 3금융권입니다. 일단 주류 제조사랑 도매상은 한 통속입니다. 가령 주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A 제조사에서 만든 맥주를 B 도매상을 통해서만 네. 2년간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A 제조사랑 B 도매상은 2년 동안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어요. 맥주 제조회사도 돈을 안정적으로 버니까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주류 대출을 받는다면 절반은 제조사가, 절반은 도매상이 돈을 모아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최대 5천만 원의 주류 대출을 받을 때는 여기에 2, 3금융권까지 끼어들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가맹점을 모집할 때 자영업자가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자금이 좀 모자라시면 저희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요. 그 도매상이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절대 갑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맹점을 300개, 500개씩 거느린 프랜차이즈만 잘 뚫으면 수백 개 가맹점에 자기 술을 독점 납품할 수 있거든요. 네. 한 번에 거래처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류 도매상들은 프랜차이즈의 주류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술값의 얼마를 백마진으로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겠어요. 대출 중간에서 중개해주거나 소개해주면 소개비 받는 거랑 똑같은 구조네요. 네, 그래서 점주한테 주류 대출을 해주고 받는 50% 넘는 사채 수준의 이자를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 2, 3금융권, 프랜차이즈 본사 이 네 곳이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다 뿐이지 사실은 돈 장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상 그럼 대부업체이거나 제2금융권인 건데 이렇게 네.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받고 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이게? 이것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주류 대출은 사실 업계 용어일 뿐이고 정식 용어는 장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 간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무이자라고 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으면은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부업으로 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대부업체가 아니니까요. 대신에 술값에 몰래 반영하면서 엄청난 이자를 챙기는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러면 창업하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주류 대출을 취급하는 도매상 임원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분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류 대출을 해달라는 전화가 빗발이 쳤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주류 대출을 받아서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창업을 할 때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창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자기는 뭐 2, 3년 동안 도중에 폐업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통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절반이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그래서 폐업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자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대출이 이게 뭐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니까 나중에 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호소를 하면은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물론 불공정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민간 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가 완전히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형식적으로는 이자는 안 받고 내가 네. 그냥 주는 술 사간 건데 내가 마진을 네. 좀 더 가져갔겠소니 그게 무슨 법정 최고 이자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항변을 하면 네. 맞아요. 뭐 저 법원에서도 고민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 계약서에 무턱대고 사인한 자영업자한테도 일정 네. 수준의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무엇보다 법적인 공방을 하면 상대는 대기업인 주류 제조사나 도매상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류 대출을 받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할 때 아무리 자금이 부족하시더라도 주류 대출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게요. 세상에 무이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혹시 주류대출 받으신 분 있으면 그때 사인했던 서류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보니까 휴대폰 의무가입 기한하고 비슷한 거네요. 이게 중간에 해약하면 그렇습니다. 위약금 많이 물어내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 대출 잘 해주거나 혹은 그런 금융상품이 활발하면 굳이 왜 이런 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네. 참 또 여기만 비난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경 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휴대폰을 사려고 하면 주변에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일단 주변부터 둘러보게 되는데요. 저기가 휴대폰 가게인 거는 알겠는데 간판을 가만히 보면 직영점이라고 써 있는 곳도 있고 뭐 대리점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판매점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다 겉모습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이름을 나눈 이유는 뭐고 그럼 셋 중에서 혹시 어디 가면 더 싼 부분이 있는지 등등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친절한 하나씩 모셨습니다. 이하나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참 궁금했는데 그냥 지나치고 있다가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네.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알아보자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 네. 직영점, 판매점, 대리점 이렇게 실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이게 운영 방식이랑 수익 구조에 따라서 좀 나뉘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로요. 네. 직영점부터 알아보죠. 직영점은 말 그대로 직영한다는 건데 누가 직영한다는 거예요? 네, 이동통신사 본사에서 본사는 뭐 자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딱 한 통신사 로고만 붙어 있는 매장들을 볼 수 있어요. 예. 그 중에 직영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직영점에 가면 뭐 KT든 SKT든 LG U+든 딱 한 통신사로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직원들은 그럼 본사 직원이네요? 예, 그쪽에서 파견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직원들 그 기본급도 네, 본사에서 나오고요. 나오고. 판매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가 붙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매장의 월세, 인테리어비, 뭐 전기요금 등등도 다 그럼 통신사가 부담하겠습니까? 네, 본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영점의 장점은요, 오프라인 고객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통화 내역을 청구하거나 임대폰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다만 한 지역에 한 군데 정도로 좀 많지는 않죠. 네. 일단은 내가 무슨 상의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받으려 간다거나 하면 네. 일단은 직영점에서 그렇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나다 보면 휴대폰 딱 한 통신사 것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간판에 네.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직영점 아닌 것도 있던데요. 그렇죠. 겉모습이 거의 똑같은데 이런데 간판 자세히 보시면 공식 대리점이라고 써 있어요. 공식 대리점. 그렇죠. 네. 이렇게 직영점과 똑같이 한 통신사만을 취급하는데요. 직영점이 본점이라면 이런 대리점은 체인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예, 뭐 제가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통신사 이런 업무를 보고 싶다 하면 만약에 KT다, KT 대리점을 하겠다 싶으면 KT와 계약을 따로 맺는 거고요. 네. 뭐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이런 거는 제가 번 돈에서 공식 대리점은 자영업이군요. 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 구조도 좀 다릅니다. 일단은 휴대폰 한 대 팔 때마다 받는 판매 장려금이라는 일회성 수입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손님들이 개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매달 통신비를 낼 텐데 만약에 뭐 매달 10만 원을 내는 손님이 한 명 계약을 했다 하면 그 손님이 그 통신사로 쭉 쓸 동안은 네. 10만 원의 한 7% 정도의 수수료를 매달 대리점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주 수입원입니다. 그럼 10만 원이면 7천 원. 뭐 5만 원짜리 요금제면 한 3,500원 네, 정도가. 그렇죠. 그럼 나한테 이 통신사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하면 개통할 때 뭐 마진이 붙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내가 계속 쓰는 동안에 한 달에 몇천 원씩 예전에 내가 가입했던 그 대리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정 기간이라는 게 또 이럴 때 중요할 수 있게 작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리점에서 직원분이나 사장님이 몇 년은 꼭 쓰셔야 됩니다. 또는 몇 예. 개월은 꼭 쓰세요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니다 보면 세 개 통신사 로고가 다 붙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KT도 가입할 수 있고 LG도 할 수 있고 SKT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곳도 그렇죠. 있던데 거기는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방금 전에 대리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리점이 도매상이라고 치면 이 판매점은 거기서 휴대폰을 가져와서 파는 소매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대리점에서 다 받아서? 네, 뭐 KT, SKT, LG U+에서 다 핸드폰 받아다가 파는 거고요. 네. 여기는 휴대폰 한 대 팔 때마다 얼마씩 받는 요 수수료가 수입원입니다. 그 대리점은 그냥 내가 마진 안 보고 당신도 줄 테니 휴대폰 팔아줘. 네. 한 대 얼마씩 줄게. 그렇죠. 우리는 이분이 요금에서 쓰는 거에 7% 받는 거 있으니까 받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돼. 이런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는 됐는데 저는 뭐 어차피 휴대폰 판매상 사업할 생각은 아직은 없으니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소비자인 입장에서 어디서 그럼 휴대폰 사는 게 제일 싸요? 가격적인 면을 보면요. 예. 판매점에서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판매점이면 아까 로고 다 붙어 있는 네. 거? 이것저것 동네에서 다 많이 취급하는 볼 거? 수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이 도매상격인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A라는 기계인데요. A라는 핸드폰 기계인데 이 A를 KT에서 받아올 때는 너네 한 대 팔면 10만 원 줄게 할 수 네. 있지만 SKT에서 아니다. 우리 거 팔아주면 15만 원 줄게. 하는 곳이 있겠죠. 그 경쟁이 붙으면서 좀 마진이 좀 많다고 합니다. 판매점 측에서는요. 네, 예. 그래서 소비자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곳간이 더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잘 해주신다면 판매점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 개통이 좀 느릴 수 있어요. 거기서는 전산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점에 가면 뭐 전화로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느려요? 있거든요. 뭐 한 30분, 1시간? 네, 그거야 그렇죠. 참죠 뭐. 그 참고 싸게 사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직영점이나 대리점으로 가시는 게 알겠어요. 좋습니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한 대 팔 때마다 직원한테 인센티브 월급에다 인센티브 추가로 주는 게 전부니까 네, 그 직원 입장에서는 한 대 안 판다고 해서 인센티브만 하나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아래에 한 특정한 통신사만 취급하는 대리점은 네, 한 달에 한 7% 정도 수수료 받는 거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손님이 굳이 싸게 달라고 해도 안 싸게 해줄 텐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파는 판매점은 한 대 팔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네.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 그렇죠. 뭐 이건 소비자들의 선택일 수 있겠죠. 저 그냥 갈래요 그러면 30만 원이 사라지네 하면서 네, 그럴 수도 붙잡을 수 있죠.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그 통신사 포인트 이거 연말이면 다 사라진다면서요? 저도 몰랐는데요. 취재하면서 알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통신사 포인트의 수명은 딱 1년입니다. 그 말은 올해 12월에 내가 낸 요금이 포인트로 쌓이면 그거를 내년 12월까지 쓸 수 있고 10월에 쌓은 건 다음 1년 후 10월까지 쓸 수 있고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요. 예. 매달 쓰는 요금이 매달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치가 한꺼번에 적립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2016년 1년 동안 제가 쓴 총 요금의 일정 부분을 계산해서 포인트로 쌓아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총 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네. 5만 점 넣어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매달 쌓이는 게 아니라 한번 푹 쌓였다가 싹 사라지고 싹 사라집니다. 푹 쌓였다가 싹 사라지고 네, 그래서 1월 1일에 딱 채워지고요. 12월 31일까지 수명을 다하고 그 뒤엔 없어집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전 국민의 포인트가 12월 말에 딱 사라지는 구조예요? 네, 그리고 1월 1일 다시 채워지고요. 2017년 거를 정산해서 1월 1일에 또 채워지거든요. 그럼 혹시 포인트 남으면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각 고객센터 그 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예.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 경우도 뭐 6,000원 뭐 할인을 해준다라는 네. 것도 있고요. 공연을 보면 뭐 40% 할인해준다. 이런 걸 다 포인트로 차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차감해 주세요 해야 해주는 거예요? 뭐 안내를 해주는 데도 있는데 예. 제가 차감해 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충 어디가 할인된다라는 할인된다는 거를 걸 알면 네,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게 좀 어플리케이션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포인트 카드 만들어주고요. 예. 또 안내 소책자가 오거든요. 그걸 보고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내가 같습니다. 갖고 있는 이 카드가 어디서 할인되는지 알면 이제 12월 말까지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네. 빵집이면 빵을 얼마 사고 빵값 대신에 이 포인트로 차감해 주세요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A나 B나 어떤 빵집이 우리 통신사에서 할인해 주는 건지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야 되겠어요. 빵이라도 사놔야 되겠습니다. 오늘, 며칠 네. 더 가는 거니까 식빵 같은 그렇죠. 거. 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취재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혹시 통신사 포인트 갖고 계신 분들은 휴대전화에서 114 누르시면 고객센터 연결되니까요. 거기에다가 포인트 얼마 남았는지 어디 가서 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쓰십시오.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마이닝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오래 돌려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가상화폐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예. 중국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이 가상화폐 채굴 회사들이 한 3-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 채굴을 해서 만들어낸 이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금으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는 그 가상화폐라는 것만 남고 네. 현금은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지만 이 가상화폐의 거품이 확 사라지고 예. 값어치가 반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돈은 높은 가치의 해외로 나간 거고 사실 값어치 없는 가상화폐만 통장에 숫자로만 찍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구조는 중국의 길림성의 바윗돌이나 에팔레치아 산맥의 모래 주머니를 네. 한 바가지에 뭐 1,0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계속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달러나 위안화를 그럴 주면서.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 그 이게 교환의 거품이라면. 가치나 이런 게 없어져 예. 버리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그 걱정이 안 하겠습니다만 네. 불안하니까. 근데 정부가 이거 그럼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는 허용해야 되는가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하고 이걸 나중에 자기가 현금으로 바꿔가는 계좌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종의 자금 세탁 같은 것도 일어나고 환치기 수법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내년부터는 실제 가상화폐 투자 계좌하고 현금을 찾아가는 계좌하고 동일인만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것부터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라리 세금이라도 물리면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세금이라도 걷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세청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정부 당국도 정부
입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규제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높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겠어요. 틈새를 이용한 예. 여러 가지에 악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계속 거래가 제일 전 세계에서 활발하면 나중에 거품 꺼질 때 다 한국 와서 팔려고 할 테고 네. 그 말은 정말 쓸데없는 이상한 모래주머니나 바위덩어리를 비싸게 우리가 수입해오는 꼴이 되니까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경제계가 우리나라 근로자들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요? 경제계라고 하면 이른바 고용주들 재계를 의미하는 거겠군요. 예, 재계 대표단체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 쪽에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법정 그 최장 근로 시간이 지금 6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8시간씩에서 5일간 40시간에다가 네. 휴일 근로라 그래서 16시간, 여기 연장 근로 12시간 하면 68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건 휴일 근로였어요. 그러니까 휴일 근로를 주당 그러니까 주 5일 이외의 휴일은 이게 그 주 5일 근무 시간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휴일 근무라는 다른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계에서는 이것도 일주일에 하나인데 왜 이걸 일주일에 포함을 안 시켜서 휴일 근로라고 따로 하느냐. 네. 그래서 연장 근로도 연장 근로고 휴일 근로는 또 다른 휴일. 우리나라 정부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기재부가 이제 자료도 내고 어제 긴급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국장급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도 의문을 제기했던 게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라는 의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경제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17개 조세 회피처에 들어간 다른 16개 나라들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나라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회계제도나 이런 데에 있어서 국제법을 안 따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조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구멍이 많은 나라도 아닌데 유럽연합에서 우리를 이렇게 콕 집어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16개 국가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뭐 창피한 일이다 뭐 이런 뭐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경제자유구역. 네네. 이게 그 외국 기업의 본국 입장에서는 왜 자꾸 한국 가서 공장 짓고 세금 안 내고 저러느냐. 예. 저기가 이상한 조세 회피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 제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간에 이제 금융하고 서비스업 분야만 이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는지 네. 다른 나라의 어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익힐 만한 제도가 그 나라에 있는지를 봤었는데 제조업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는 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 세제 지원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5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법인세를 네. 100% 5년 동안에는 세금 예. 안 걷고. 예, 그리고 네.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를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감면해 주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유럽연합에서는 봤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기가 조세 회피처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또 우리 이번에만 제기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전에도 몇 번 이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뭐 국내에선 취업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던 제도이다 보니 네. 굳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유지하자라는 의견으로 유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 아일랜드라고 해서 네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그 나라로 저 본사 내지는 사실상 지적재산권의 소유 회사를 옮겨놓고 거기서 네. 절세를 하잖아요. 아마 아일랜드에도 손에 잡히는 경제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비슷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아일랜드가 문제라고 욕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긴 한데 그동안 논란거리가 좀 됐었습니다라고. 이게 1962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된 건 1998년이라고 하거든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33만 원입니다. 소위 공시족들이 많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가 앞으로 더 북적거릴 것 같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돼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9천 명 넘게 추가로 늘어나고 지방직 공무원까지 합치면 한 2만 5천 명이 내년에 새로 채용되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공시생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 신한은행이 2만 명의 금융생활을 조사해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던데,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이 되려고 쓰는 돈이 평균 633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취업준비 비용 384만 원과 비교하면 공무원 되는데 필요한 돈은 거의 2배이네요. 사무직이나 전문직, 교육직 준비생보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훨씬 더 많이 돈을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았던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는 공무원이 꾸민 나라는 투자 가치가 없다면서 한국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공부나 교육에 들이는 돈도 엄연한 투자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는 걸 좋은 투자인지 그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할 텐데, 지난 6월에 치른 서울시 7급,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86대 1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지방직 추가 시험 경쟁률도 21대 1 이상입니다. 결국 매년 수십만 명씩 불합격하게 확정돼 있는 그런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게 공시족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로도 참 볼수록 큰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2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창업하려는 분들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분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드립니다 라고 광고하는 이른바 주류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사실은 무이자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군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서 주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주제의 인터뷰를 다뤘는데, 방송 중간에 제가 그럼 다주택자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친절한 경제에서 다주택자의 기준 중에 헷갈리는 부분들 알아봤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이틀째 계속 논란거리인 모양입니다. 를 제한하는 규제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살 수 있는데 이걸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거래하되 이걸 현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환전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중국에서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 야, 한국에서 이걸 환전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수요가 생긴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그럼 가상화폐를 사면 돈으로 못 찾으면 그거 왜 삽니까? 일단 예전에는 찾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 9월부터 중국 당국에서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로 불법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규제를 좀 한 것이죠. 그럼 그 가상화폐로 커피 파는 곳에서 받아주면 그거 사 먹기나 하고 다른 가상화폐로 서로 바꿔 먹고 하는 거야? 그거야 알아서 하는데. 상관은 없는데 그걸 위안화로 바꿔서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은 지금 규제가 좀 돼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 도박장 단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코인이 알아서 쓰는데 그거 저 현금으로 빼주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가상화폐 계좌, 우리나라 가상화폐 계좌로 자신들의 일종의 비트코인을 옮겨놓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환치기 일당들 하고 협약을 해서 그 환치기 일당들이 이 가상화폐를 국내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다시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실물로 보따리로.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환치기 조직들의 인건비도 빠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워서 글로벌 시세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15%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환치기를 통해서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다.
그 15% 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 왜 비싸게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호가가 비싼 거예요? 예. 똑같은... 아무래도 워낙 지금 가상화폐 투자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투기 세력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대감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호가라는 게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일반 시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르게도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예. 국내에서 판다라고 하면 예. 그만큼의 차익을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기회를 찾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니 네. 그럼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팔면 더 싸네? 더 비싸게 팔 수 있네? 라고 해서 한국에서 팔면 예를 들면 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그 데이빗은 그 1억 원을 달러로 바꾸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돈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어치 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줘야 되고 그럼 그러는 순간 1억 원어치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설명을 들어서 가상화폐라는 게 채굴 시스템으로 이제 그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마이자 유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를 보면 20년간 한 많을 때는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가 또 네. 적을 때는 뭐 3, 40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하거나 이런 추이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굳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제도라면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 네. 조금 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만 몇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뭐 그 감세 혜택을 주는 제도들은 유럽에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덜란드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세 특례를 주기도 하고요.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그 금융자본이 펀드가 들어와서 회사를 세우게 되면 시카브라고 그래서 시카브 펀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거의 면세를 해주는 뭐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조세 회피로 전 세계가 이용될 수가 경쟁이죠. 있는데 예. 굳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가상화폐, 네. 비트코인 등등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들에 대한 선물 거래를 국내에서는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군요. 이게 선물 거래가 조만간 미국에서는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시작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서 선물 거래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이게 거래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계좌를 열어서 해외에 이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오는 18일 날 비트코인 선물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이 선물이 거래된다라는 의미는 올라가는 가격에만 베팅을 하지 않고 네. 떨어지는 가격에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거군요. 네, 오를 그렇습니다. 것이다 내리거나 내릴 것이다에 베팅하거나. 예. 그러면 이제 현물 이제 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미래에 거래될 상품을 적절히 그 투자하게 되면 네. 미래의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걸 이제 해지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훨씬 많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큰 상품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이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가 워낙 뜨거워서 증권사들이 그러면 해외 거래는 되겠지. 예. 라고 해서 이 거래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품 설명회 같은 것들을 잡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증권사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열풍에 좀 같이 발을 넣으려고 네. 비트코인 거래소를 노골적으로 만들기에는 좀 머쓱하니 해외에서 판매된다고 하는 그 선물 거래를 중개를 해보겠다고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융당국이랑 이쪽에서 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라고 해석을 내려서 어제 이제 공문 같은 걸 내려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앞으로 예정했던 이 설명회들을 다 취소하는 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면 참 골칫거리인 모양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른바 환치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맞물린 건데요. 중국이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